네, 안녕하세요. 최경민 회계사입니다. 2022년도 세무사 1차 시험에 기출되었던 원가관리 회계 문제들을 조금 강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이 잘 나오신, 결과가 잘 나오신 분들도 2차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다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고, 혹시라도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신 그런 수험생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꼭 여러분들의 목표를 다 이루시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하기 전에 전반적인 난이도라든지 어떤 출제 경향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마 이제 수험생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원가관리회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도 기존에 그 예년에 있었던 어떤 1차 시험의 난이도들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작년이었죠. 2021년에도 사실은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2개년 동안 좀 어려운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이제 다만 그 어떤 우려가 좀 있냐면, 예전에 회계사 시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 회계사 시험에서도 2018년이었죠. 2018년과 2019년 두 개 년도 동안 너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로 1차 시험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험생분들의 어떤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그 원가관리회계가 뭐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사 시험에서도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비중도 작은 과목인데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원버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원버라는 게 이제 원가를 버리는 거지, 그렇죠? 원가 이런 건 그냥 1차 때는 보지 말고 2차 때 그냥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약간 뭐 이런 풍토가 막 생길 만큼 회계사 시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버 해가지고 그냥 원가 그냥 버려가지고 끝까지 잘 합격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갑자기 좀 올라갔다라고 해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체감적인 난이도가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면, 세무사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15문제, 올해 같은 경우 16문제 나왔지만 16문제 출제된 것들 중에서 이거 꽤나 어려운데, 혹은 뭐 이거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싶은 문제들이 기존에는 한 뭐 서너 문제 나왔던 것이 갑자기 한 대여섯 문제 나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 16개의 문제들이 다 같이 그냥 일제히 우르르 하고서 난이도가 올라가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원가 어렵게 나오는데 1차 때 몇 문제 나오지도 않잖아. 그럼 원가 버리지 뭐. 이 진짜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요. 어차피 원가는 또 2차 시험에서도 나오는 과목인데,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난이도가 높아져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봤자 시험장에서 어렵게 출제되어 버리면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뻔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나오면 내가 이건 무조건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맞아야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타작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수험 전략을 좀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핵심만 딱딱딱 우리가 할 것만 확실하게 가져가는 전략,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 추세가 지금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영원히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는 보장도 누구도 할 수가 없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 2, 3개년 정도 어렵게 나오다가 갑자기 또 엄청 쉬워져가지고, 요새는 오히려 우리 세무사 시험이 더 어려워요. 회계사 시험 되게 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언제 갑자기 또 난이도가 확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과목을 다 버린다든지, 섣불리 이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무조건 고정적으로 그냥 관념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배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이지, 그죠? 자, 어쨌든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씩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A형 기준으로 강평할 겁니다. 문제지가 A형 문제가 있고 B형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A형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2교시에 회계학이 들어가 있고요. 2교시 A형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수를 하신 다음에 지금 이 강평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A형
2교시 문제지가 총 31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25번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25번부터 40번까지 이 문제가 바로 원가 관리회계 문제죠. 25번부터 읽고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으셨을 거라고 믿고 2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X1년 1월에 재고자산 자료를 줬어요. 1월 1일 기초겠지? 1월 31일 기말입니다. 직접 재료, 제공품, 그리고 제품까지 금액을 쭉 줬어요. 1월 중에 직접 재료 얼마나 매입했는가 96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의 40%더라. 1월 매출액을 제시해줬고 매출 총이익률도 제시를 해줬네요. X1년도에 기본 원가를 구해보래요. 기본 원가가 뭡니까? 기본 원가 DM하고 DL 둘이 더한 금액인 거지. 그럼 DM과 DL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정은 제공품 계정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제공품 계정을 좀 들여다봐야만 되겠네. 하지만 얘만 들여다본다고 문제가 풀릴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죠? 어차피 문제 박스에서 재료랑 제품 관련된 데이터들도 줬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만 직접 재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계산기만으로 해결해도 충분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재료 계정까지 T 계정을 그리진 않고요. 제공품이랑 그다음에 제품은 이제 finished good이죠.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나마 좀 간단한 게 제품이니까 제품 먼저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기초에는 12만 5천 원. 기초다라는 말 쓸 것도 없죠. 그냥 12만 5천 원 여기다 쓰면 기초인지 아는 거지. 기말에는 8만 원 정도가 들어갔대요. 자, 근데 판매된 매출 원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한테 줬어요. 매출액이 25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16%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84%가 매출 원가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죠? 자, 250만 원 곱하기 84% 때려보신다면 매출 원가 얼마? 210만 원쯤 되겠네. 그럼 결국은 이 T계정을 구성하는 총 4가지 항목 가운데에서 3가지를 알아냈으니까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완성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2055 그죠? 205만 5천 원이다. 뭐 요 정도로 계산이 될 것이고 이 금액은 결국 얘랑 뭐 동일한 금액일 테니까 동일하게 2055000라는 금액을 좀 적어줄게요. 자, 제공품의 기초기말 금액을 우리한테 알려줬거든요. 기초에는 10만 원이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7만 5천 원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던져줬습니다. 이렇게. 자, 결국은 이 자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조금 세분화해보면 DM도 있을 것이고 DL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OH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DM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T계정을 그리진 않았지만 직접 재료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다 줬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재료가 얼마나 사용됐을 것이냐. 기초에 8만 원이 있었는데 새로 사갖고 온 게 96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안 쓰고 남겨놨나 봤더니 6만 원 남긴 거니까 나머지 금액들이 사용된 금액이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계산기 같이 두드려 보면 8만 원에 96만 원 가산하시고 6만 원 남겼으니까 이거 차감해 주신다면 얼마 남습니까? 98만 원 이만큼 쓰였겠구나. 그것이 바로 DM이다. 요 정도로 가주시면 되겠네.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 기본 원가니까 얘 알았으면 이제 얘만 알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DL 금액을 주진 않았어. 주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힌트로 뭐라고 줬느냐. 직접 노무 원가가 제조 간접 원가의 한 40% 정도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은 그냥 뭐 있어요. 이렇게 뭐 얼마가 있겠죠. X라고 합시다. X 이렇게. 그럼 이 DL이라는 녀석은 요 녀석의 40%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0.4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더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즉 둘이 더하면 1.4 X인데 1.4 X 금액은 결국은 얘를 알고 있으니까 털어내면 나머지일 거 아니야. 그렇죠? 즉 얘랑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얘를 빼주고 얘도 빼준다면 나머지 금액이 이만큼이겠지. 그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205만 5천 원 플러스 7만 5천 원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98만 원 계산해 봅시다. 얼마 탁 나와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시면 105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105만 원. 그럼 105만 원이라는 게 DL과 OH 합쳐준 금액인데 그것을 우리는 1.4X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니까 결국은 X 금액, 즉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을 계산해 보신다면 75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금액이 75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75만 원이면 거기다 0.4 때린 게 바로 DL일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0.4 때려보세요. 그럼 30만 원쯤 나오겠지. 즉 얘는 30만 원이고 얘는 75만 원이다. 문제 풀면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차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그죠? 차대 맞춰봤을 때 딱 맞는다라는 확신이 드셨다면 기초원가는 이렇게 둘이 더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네. 98만 원에 30만 원을 더해 주시니까 128만 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넘어갈게요.
종합원가 계산 문제네요. 재료는 초기에 다 들어간다. 전환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단기 제조활동 관련해서 평균법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재료원가 그리고 전환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봤어요. 딱 봐도 누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평균법이 더 크겠지.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적에 가정에 차이가 있었어요. 평균법에서는 어떠한 가정을 하고 시작하느냐? 결국 전기 착수인 것마저도 단기 착수인 걸로 가정하자. 이것 때문에 선입선출법이랑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써본다면 전기에 시작했지만 그걸 다 구분해서 전기 거는 전기, 단기 거는 단기 다 나누자니 손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전기에 착수한 아이들도 단기에 착수했다라고 치고 전기와 단기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뭉뚱거려서 평균 내자. 이게 바로 평균법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적에 우리 전기에 작업한 건 뭐에 있을 거냐면 기초제공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제공품은 전기에 시작했는데 전기에 미처 완성을 못 시키고 단기로 이월된 걸 뜻하는 거니까. 즉 기초제공품 중에서 손이 작년에 간 것들, 즉 작년에 원가를 투입한 것들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은 야 너희들은 전기 거잖아 하고서 그냥 반란해버리는 반면 평균법은 그냥 그것도 단기라고 치자 이런 컨셉이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평균법에서 당연히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정말로 더 높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재료비 보니까 평균법은 3,000개인데 선입선출법은 2,000개. 1,000개만큼 평균법이 더 많네요. 전환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법은 2,400개인데 선입선출법에서는 1,800개. 차이는 600개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역시나 평균법에서 더 많다는 사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차피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랑 차이가 나는 것은 기초제공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초제공품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을 적에 기초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미 전기에 해버렸고 단기에 한 건 여기서 출발해서 쭉 와서 결국은 단기에 완성을 시켜버린 것들, 걔네들이 결국은 기초제공품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입선출법에서는 이만큼만 우리가 한 거니까 단기 중에 선입선출법에서는 얘네들만 우리가 집어넣을 건데 평균법에서는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냥 단기에 했다라고 치자라는 그런 컨셉이라는 거지. 자, 근데 보세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줄 언제 들어간다? 초기에 다 들어간다. 재료비는요. 이때 그냥 빵 하고 꽂아버린대. 그럼 재료비를 꽂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선입선출법은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단기에 한 거니까 재료 꽂은 건 작년일 거 아니니 해서 그냥 떨어버릴 건데 평균법에서는 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단기에 했다라고 치자 라고 해서 이것도 그냥 오래 넣은 것처럼 취급을 해버릴 거라고요. 그럼 그거만큼 차이가 날 건데 그게 몇 개인 거냐면 1,000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기초제공품 자체가 1,000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1,000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00개에 대해서 공정 초기에 재료를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물리적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법에서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에서는 이건 작년에 재료를 쏟아부은 거니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적에 그냥 버릴 건데 평균법에서는 작년에 집어넣은 1,000개만큼의 재료마저도 단기에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1,000개만큼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반면 가공비는 이렇게 공정 초기에 한꺼번에 다 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공비라는 거지. 그럼 선입선출법에서는 완전히 정확하게 올해 단기 중에 가공을 한 녀석들만 집어넣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선입선출법에서 말하는 가공비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면에 평균법에서는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요 부분도 단기 중에 가공했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그런 컨셉이니까 평균법에서 말하는 가공비라는 것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적에 요만큼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결국 둘 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 수밖에 없는 거냐? 차이는 요만큼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몇 개만큼일 거냐? 그게 600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길래 600개가 되었느냐? 전체가 1,000개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몇 퍼센트? 6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넘어갑시다. 27번. 세무는요.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과 조립 부문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력 부문을 보조 부문으로 두고 있다. 보조 부문 이야기네. 자,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와 제조 부문의 전력 실제 사용량 그리고 최대 가능량을 따로 줬어요. 동력 부문
절단 부문, 조립 부문, 그리고 합계까지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줬고 전력의 어떤 실제 사용량이라든가 최대 사용 가능량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밑에 마저 읽어보니까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동력 부문의 원가래요. 자,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건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적에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해보셨을 건데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할 때 보조 부문 보통 몇 개 있는 거 보셨어요? 보조 부문 최소한 2개 있잖아요. 2개, 그렇죠? 2개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 때문에 뭐 직접 배부가 어떻고 단계 배부가 어떻고 상호 배부가 어떻고 막 연립방정식 만들고 별짓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그런 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보조 부문이 꼴랑 하나거든 지금. 즉 이 문제는 보조 부문 문제인 건 맞지만 보조 부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여다봤었던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럼 동력 부문이라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절단과 조립한테 뿌려줄 적에 그중에서도 문제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절단 부문인데요. 이중 배분율법을 적용한다면 단일 배분율법과 비교해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날 거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단일 배분율법에서는요. 정리합시다. 단일 배분율법에서는 우리가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을 적에 얘네 둘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니까 단일 배분율법인 거죠. 자, 얘네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배부할 때 별말 없으면 뭘 가지고 배부할 거냐?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자. 이게 바로 단일 배분율법이었어요. 반면 이중 배분율법은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이중이니까 이중이라는 것은 이제 변동비랑 고정비를 좀 별도로 구별을 해버리자는 것은 그래서 변동비 따로 배부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비를 따로 배부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배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대로 실제 조업도 기준으로 가죠. 반면에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갈 거냐면 최대 조업도를 기준으로 가자는 거야. 이거는 인과관계를 반영한 거예요. 그죠? 자,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쓴 것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강의실의 전력비 이런 것들 대표적인 변동비일 것 같은데 이런 전력비는 당연히 우리가 전등을 오래 켜두면 오래 켜둘수록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실제 조업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이 변동비랑 인과성이 높겠지. 하지만 이 강의실의 어떤 임차료 이 강의실에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 학원에서 이것을 임차료 내가면서 빌린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 혹은 뭐 수강생이 몇 명이나 앉아 있느냐 다 상관없이 그냥 임차료는 우리가 정해진 만큼 지불을 하는 건데 뭘 가지고 정했을 거냐라고 한다면 강의실 평수가 그래도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니까 그 평수의 강의실이라면 그래도 수험생 몇 명 정도 앉힐 수 있는 평수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땅이 얼마냐 이게 고정비랑 더 인과성이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단일 배분율법으로 먼저 한번 배부를 해봅시다. 단일 배분율법에서는 동력 부문의 원가를 변동비냐 고정비냐 그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합쳐서 그냥 54만 원이 있을 뿐인 거죠. 이렇게 54만 원. 문제 번호는 지금 27번인 거고요. 54만 원을 이 변동비랑 고정비랑 합쳐져 있는 이 금액을 절단 부문한테 뿌려주자고. 절단 부문한테 뿌려줄 적에 우리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가면 되는 거니까 실제 사용량을 보시면 500, 300kW에서 합쳐서 800이잖아요. 그 800 중에 절단 부문한테 가는 건 800분의 500 정도의 비율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800에서 500. 뭐 요 정도의 비중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337500 정도 나올 겁니다. 요 정도. 그죠? 자, 이게 이제 단일 배분율법이요. 자, 이중 배분율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중 배분율법에서는 변동비랑 고정비를 따로따로 가야 된다. 변동비부터 한번 해볼까요? 변동비는 24만 원입니다. 24만 원부터 배부해보죠. 24만 원은 뭘로 배부하자? 실제 조업도를 베이스로 해서 배부하자. 실제 조업도 여기 있네요. 똑같이 쓰면 되겠지. 요 정도.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정비 따로 한번 더 해야 되겠죠. 고정비는 얼마냐면 30만 원입니다. 근데 고정비는 뭘 베이스로 갈 거냐면 최대 조업도 베이스로 가자라는 거였으니까 최대 사용 가능량은 600, 600에서 1200입니다. 그럼 전체 1200kW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이 절단 부문한테는 600kW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요 정도로 배부를 하자는 거지. 그럼 이거랑 이거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변동비랑 고정비의 비율을 좀 달리 적용하자. 계산하시면 30만 원.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금액과 그다음에 요 금액 간의 어떤 그 차이를 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차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37500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차이 금액이 되겠지. 그래서 37500만큼이니까 우리 번호 중에서 찾아보신다면 답은 4번에 있네요. 자, 물론 이제 객관식 시험은 최대한 빨리 푸는 게 관건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차이를 물어본 거니까 변동비와 고정비를 둘 다 실제로 변동비는 실제로 고정비는 최대로. 그럼 차이는 뭐에서 나겠어요? 고정비에서 나겠지. 변동비는 어차피 여기서도 실제 여기서도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변동비는 여기서도 8분의 5 여기서도 8분의 5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동비끼리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요 금액은 사실은 고정비만 가지고 계산하셔도 풀 수 있어요. 그게 더 빠르긴 하겠지. 고정비는 얼마냐면 3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중배분율법을 하겠답시고 우리가 그 최대 조업도를 쓴다 그러면 1200분의 600이었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일 배분율법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정비마저도 800분의 500으로 갔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800분의 500으로 갈 거냐 아니면 1200분의 600으로 갈 거냐 그냥 그 차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똑같은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어쨌든 한번 둘 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28번으로 넘어갑시다. 28번 ABC 말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래. 자, 1번부터 볼까요? 제조기술 발달되고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증가되는 제조간접 원가 정확하게 배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가 계산 기법이다. 너무 정확한 설명이다. 그렇죠?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제조간접 원가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공장에서 이제 기계가 하니까 DL은 줄어들고 OH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갑시다. 배부를 할 거면 좀 정확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컨셉이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니까 1번 정확한 설명이죠. 2번 설비유지 원가는 원가 동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배부 기준을 적용하게 된대. 우리 원가였던 그 분류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원가의 계층, 활동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한 4가지 정도 있죠. 뭐뭐 있었어요? 단위 수준의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묶음 수준의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제품 유지 활동, 그 다음에 설비 유지 활동 이 정도가 있는데 단위 수준의 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위수 따라가는 거죠.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원가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묶음 수준의 활동, 묶음 수준의 원가라는 것은 묶음수를 따라간다. 묶음수가 많다면 원가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제품 유지 원가는 뭡니까? 제품 유지 원가라는 것은 제품의 종류수가 늘어날수록 그때마다 원가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설비 유지 원가, 설비 유지 활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활동별로 원가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러이러한 원가들만큼은 인과성이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 지 맘대로 그냥 막 발생하는 거지. 이것 따라서 이게 늘어나면 이 원가도 늘어나는구나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설비 유지 원가라고 합니다. 즉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하더라도 설비 유지 원가라고 하는 이 친구만큼은 어떻게 뭔가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자꾸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충 뿌린다는 거지. 그 얘기 써 있는 게 바로 2번입니다. 대충 뿌린다. 좀 세련되게 표현해서 자의적으로 배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을 뿐인 거야. 이해되셨죠? 3번.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비부가가치 활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원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통제할 수 있다. 너무나 정확한 설명인 거죠. ABC니까 활동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겠지. 활동을 분석하고 파악하다 보면 저절로 내 눈에 뭐가 보일 거냐?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있었나? 이것 때문에 원가가 많이 로스되고 있었군. 이런 것들이 보이는 순간 그걸 절감하든지 제거하든지 뭔가 개선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비부가가치 활동의 제거 혹은 감소라는 겁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가를 소비하는 활동보다는 원가의 발생 형태에 행태에 초점을 맞춰서 원가를 집계하여 배부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원가 계산보다는 정확한 제품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문장은 맞죠. 두 번째 줄은 맞죠. 전통적인 원가 계산에 비해서 조금 더 제품 원가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니 당연한 소리인데 첫 번째 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어딘가 어색한 것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활동이 제일 중점이 되는 거야. 근데 문장에서 벌써 활동보다는 다른 거 원가의 발생 행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조건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5번 맞아 봅시다. 고객별 제품별 공정에서 요구되는 활동의 필요량이 매우 상이하다면 그때 큰 효익을 얻을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활동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모든 걸 단위 수준으로 보고 생산을 많이 했으면 원가 많이 주자 이렇게 단순하게 뿌리는 것보다는 활동이 서로 상이하다면 그 활동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원가 배부를 해야만 정확한 원가 계산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능한 게 바로 ABC가 된다는 거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넘어갈게요.
세모는 원유를 투입해서 결합 제품 A를 1000단위, B를 1500단위 생산하였다.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제시해 줬고요. A와 B는 분리점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추가 가공을 다 한 다음에 팔았는데 A의 추가 가공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심지어 판매비가 들어간 건 얼마인지를 주고 있어요. 추가 가공 원가랑 판매비는 B에 대해서도 줬고요. 추가 가공이 끝난 다음에 A랑 B를 도대체 단위당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뭘 쓰라는 거냐? 우리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균등 이익률법, 정확히는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이라는 것을 줬네요.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할 적에 A한테는 도대체 결합원가가 얼마나 뿌려질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정리해 볼게요. 사실 2차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셔서 자료 정리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1차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을 그릴 만한 여유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시험은 정말 정신없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지금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또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걸어가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자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공정을 거쳤어요. 분리가 됩니다. 뭐랑 뭐로? A랑 B로. 분리가 되기 전까지 투입된 그 모든 원가들을 우리는 결합 원가라고 부릅니다. 그 결합 원가의 요소가 DM이냐 DL이냐 OH는 중요치 않아요. 분리점 이전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DM, DL, OH를 따로 제시해줬지만 우리는 합쳐버릴게요. 169만 원, 39만 원, 52만 원, 세 개 다 합칩시다. 다 합치시면 얼마? 260만 원쯤 나올까요? 260만 원. 260만 원의 원가를 투입했더니 A랑 B가 만들어줬어요. 자, A는 몇 개를 만들었는가? A는 지금 수량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보니까 1000단위. B 같은 경우에는 1500단위만큼을 만들었더래요. 근데 얘네들을 그냥 팔아먹을 수가 없기에 추가적으로 가공을 했다는 것이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씩 들어갔느냐? A는 85만 원이 들어가고 B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만큼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만 한 단위당으로 A는 2,0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 들어갔대. 물론 어떤 데이터도 있냐면 그냥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 가공 이외에도 판매비가 또 한번 들어간다는 거죠. 판매비 총액으로 제시를 해줬고요. 얼마가 들어가느냐? A 같은 경우에는 12만 5천 원 들어간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 뭐 운송비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균등 이익률법을 계산해 보세요. 균등 이익률법으로 원가를 배부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객관식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균등 이익률법이라고 하지만 이익률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원가율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더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균등하게 원가율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원가율이라는 것은 A 거, B 거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싸잡아서 우리 회사 전체에 대한 원가율을 계산하자, 이런 컨셉이죠. 원가율이라는 것은 전체 수익과 전체 원가 그 둘 사이의 어떤 비율, 이걸 때려주자라는 거니까 분모에는 모든 제품의 수입을, 분자에는 모든 제품의 원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부터 볼까요? 수익. A는 1000개인데 한 개당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액이 얼마 나올 것이냐? 200만 원 나오겠지. B는요 1500개인데 한 단위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450만 원쯤 나오겠네. 이렇게. 그죠? 자, 매출액이 200만 원과 450만 원이니까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A 거, 얘는 B 거 이렇게 메모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수익 더 이상 나오는 건 없죠. 이제 원가, 분자에다가 원가를 좀 넣어주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아는 원가 지금 그림에다 다 정리해 놨잖아요. 먼저 결합원가부터 260만 원. 그리고 추가 가공 원가요. A 거는 85만 원. 그리고 B 거는 110만 원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넣어줍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눈에 또 하나의 원가가 보이는 게 있기는 있어요. 누가 보이느냐면 판매비가 보이는 거지. 판매비. 그럼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판매비 12만 5천 원과 20만 원을 과연 분자에다가 넣을 거냐 말 거냐? 넣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넣어야 되겠어요? 이거 좀 회계 기준인가요? 기준서에 뭐 넣어라 마라 이런 말 있나요? 세법처럼 뭐 법인가요? 법에 뭐 이런 거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판매비를 뭐 넣는 게 맞느냐 안 넣는 게 맞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따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고 그냥. 문제에서 어떻게 하래요? 힌트 줬잖아. 문제 출제자가 이거 넣어라 말아라 라는 말을 우리한테 해줬다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균등 이익률법인데 무슨 이익률법이래요?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을 균등하게 맞춰줄 거래. 우리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그럼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까지만 빼는 것이니까 판매비라고 하는 녀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판매비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전단에서의 이익률을 동일하게 맞추자라는 그런 컨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출제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판매비 넣어라 말라, 넣지 말아라.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제껴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함정에 함정. 이해되셨죠? 요걸 가지고 이제 비율을 때려 볼게요. 물론 메모는 좀 해둡시다. 이거는 A 거냐 B 거냐 몰라. 그냥 결합원가 통통으로 쓴 거고요. 얘는 A 거, 얘는 B 거. 요 놈 가지고 비율을 한번 때려 주시면 70% 정도가 나오겠지. 70%. 자, 문제에서 구해보라고 하는 것은요. A한테 도대체 결합원가가 얼마나 배부돼야 되느냐. 요걸 계산해 보래요. 자, A는요. 매출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70%가 무조건 원가여야만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70% 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합원가랑 추가원가 두 가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되어서 나오는 140만 원 안에는 역시나 A의 결합원가도 있지만 A의 추가원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럼 결합원가만 궁금한 거니까 추가 가공원가 얼마? 85만 원은 반란해 줘야만 나머지 금액이 이제 A의 결합원가 금액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55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은 55만 원.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30번으로 넘어갑시다. 30번 문제는 이제 연습을 해보신 분들은 진짜 빨리 풀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내가 풀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2차 강의를 미리 한번 좀 들어보셨거나 1차 준비생 분들 중에서 혹은 뭐 심화 강의를 한번 좀 수강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건데 그렇지 않다면 30번 문제는 아마 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풀어볼게요. 자, 표준원가를 쓰고 있대요. X1년도에 영업을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X2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제품의 단위당 표준원가가 X1년과 동일하게 여기다 밑줄 하나 그읍시다. 단위당 표준원가가 X1년과 동일하게래. 저희 X2년에 대해서 데이터를 줬는데 X1년과 동일하대. 이게 왜 동일하냐면 표준원가라서 표준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밑에 박스 슬쩍 컨닝해 보면 직접 재료원가 24원, 직접 노무원가 8원 등등의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작년이랑 올해랑, 즉 X1년이랑 X2년이랑 동일할 거냐라고 한다면 원래는 동일할 리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원가는 계속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작년의 단가랑 올해의 단가는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런데 표준원가를 쓴다는 건 표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이걸로 하자라고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그걸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니까 표준원가는 해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막 바꿔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별말 없으면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다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동일하게라고 하는 말을 적어준 거지. 어쨌든 X1년이든 X2년이든 박스 안에 있는 이 숫자를 쓰면 된다는 것이고요. 재료는 초기에 다 들어가고 전원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을 한답니다. 재료원가부터 해석을 해보시면 4kg에 6원을 때려서 24원이래요. 무슨 소리냐? 한 단위 만드는데 24원 들어간다라는 결론인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났느냐? 하나 만드는데 4kg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6원은 무슨 6원이겠어요? 킬로그램당 6원이겠지. 즉 재료가 1kg당 얼마쯤 할까 예상을 해봤더니 이 재료는 킬로그램당 그래도 한 6원은 줘야 사올 수 있을 것 같아. 킬로그램당 6원쯤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한 4kg 정도는 때려 박아야만 제품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결국 그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원가가 24원 들어가겠군, 이런 결론인 거야. 마찬가지 직접 노무원가까지만 해봅시다. 2시간에 시간당 4원이겠죠. 야, 우리 하나 만들려면 몇 시간이나 일을 시켜야 되냐? 하나당 2시간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 사람 시간당 시급 얼마 줘야 돼? 4원쯤은 줘야죠. 그래도 1시간에 4원씩 시급받아가는 사람이 2시간 꼬박 일을 해야 제품 하나 간신히 만든다?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인건비가 즉 직접 노무 원가가 8원 들어가겠구나라는 그런 컨셉인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품 한 단위다. 24원, 8원, 8원, 10원에서 50원이 들어갈 것이다. 자, 세모의 X2년도에 기초 제공품이 있습니다. 1000단위고 완성도는 40%고요. 단계 완성된 것은 5500단위만큼이고 기말 제공품은 700단위고 완성도는 60%래요.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원가 계산하시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도 계산을 해보세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잠깐 볼게요.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 잘 하잖아요.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의 컨셉이 뭐였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기초에 1000개가 있었다. 이렇게. 그죠? 완성도는 40%래요. 이렇게. 자, 단계 완성량은 5500개다. 이렇게. 얘는 뭐 완성도가 100%겠지. 자, 기말 제공품은 700단위다. 그런데 완성도는 60%더라. 그럼 일단 뭐 차대를 한번 맞춰본다면 한 5200개 되려나? 그죠? 5200개. 요 정도를 착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단기 중에 5200개 착수하면서 여기다 재료비도 쓰고 가공비도 쓰고 했을 텐데 그때 들어간 이 단위당 원가랑 1000개는 이미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조금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런데 완성이 안 돼가지고 단기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내가 돈 쓸 때 한 개당 얼마씩 했었을 거냐라고 계산했던 이 단가랑 얘랑 서로 다르다고. 웬만해서는 실제 단가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10원이었는데 얘는 20원이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이건 아시죠? 표준 종합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선입선출법밖에 못 써요. 알고 있죠? 이거는 그죠? 자, 일반적인 실적 원가 계산이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문제에서 이제 선택해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 선입선출법밖에 못 쓴다고. 그래서 30번 문제에서도 마지막 줄에 보시면 원가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이다라는 거 제시를 해주긴 했죠. 그죠? 자, 어쨌든 선입선출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완성이 되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얘가 남아있는 거다라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얘는 괜찮아. 얘는 그냥 한 개당 20원이다 라고 취급을 하면 돼요. 이제. 근데 문제는 요 녀석 안에는 1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요렇게 온 게 있으니까 요렇게 온 게 있으니까 20원짜리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잡을 적에 어떤 짓을 하느냐면 요 녀석을 쪼개잖아요. 이렇게 1000개 그리고 나머지 4500개 요렇게 이제 쪼개놓고 나서 여기다가 따로 우리가 그냥 얘는 10원 얘는 20원 이렇게 때릴 건데 어차피 요렇게 둘이 그냥 계산해 놓은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문제에서 보통 대부분 주니까 얘는 단가를 가지고 따로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금액을 줘버리니까 마지막에 완성품의 원가 계산할 때 얘를 그냥 가산해 주자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늘 종합원가 계산을 진행을 했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요 이딴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서두의 문제를 읽으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전기의 단가랑 올해의 단가랑 어떠하다? 똑같다고. 왜? 표준이니까. 즉 지금 50원이다. 24원, 8원, 8원, 10원에서 박스 안에 한 개당 50원이다 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럼 이게 50원이다 라는 뜻인데 단기 거가 작년에도 똑같이 얼마였다? 작년에도 그냥 50원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얘도 50원짜리밖에 없는 거고 얘도 50원짜리밖에 없다 그런 소리라고 이렇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건 얘를 계산하라는 거고요.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얘를 계산하라는 거니까 그냥 5단계법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계산기 몇 번 두드리면 답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싶다면 5,500개가 있고 거기다 그냥 50원을 곱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5,500개 곱하기 50원을 때려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27만 5천원이 나오신다면 이게 그냥 답이에요. 왜? 저 완성품 5,500개는 말 그대로 완성품이기 때문에 완성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완성도 고려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재료비가 들어갔든 가공비가 들어갔든 얘네들은 완성품이니까 100%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만화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량 5,500개인데 한 개당 이걸 작년에 돈 썼든 올해 돈 썼든 한 개당 50원씩 썼으니까 5,500개 곱하기 50원에서 27만 5천원 이게 끝나는 거라고 그냥. 그런데 이 기말제공품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얘는 절대로 그냥 단순히 700개 곱하기 50원 해서 요 녀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 50원이라는 단가가 다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완성도가 100%가 아니라 60%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60%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이것도 전론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자,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 60%라고 하는 완성도의 의미는 뭐냐면 가공비의 완성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즉 물리적으로 60%까지 갔다는 거니까 가공도 60%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서 있는 이 교탁이 컨베이어 벨트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60%까지 쭉 갑니다. 여기가 60% 지점이에요. 아직 40%가 남아있어. 그럼 단계 중에 내가 0부터 60까지를 왔으니까 뭘 60%만큼 했다는 거냐? 가공을 60까지 했다.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재료도 60%를 넣었느냐? 재료는 언제 넣었는데요? 재료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즉 제가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려고 시작할 때 이미 재료는 다 집어넣고 나서 걷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60%라고 적혀 있지만 그 700개 중에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라고 한다면 재료비 투입의 완성도는 100%라는 거지. 그럼 50원 중에 재료비에 해당되는 거 얼마냐? 24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재료비랑 가공비를 따로 가야 돼요. 그럼 가공비는요. 추가합시다. 700개가 물리적으로 보이는데 너희들에 대해서 가공은 얼마나 됐는지 좀 보자. 60% 됐더라는 것이. 근데 가공비는 얼마냐면은 지금 50원 중에서 8원, 10원이니까 26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26원을 때리면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2772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종합원가 계산해서 완성품의 원가 계산해봐라. 기말 제공품의 원가 계산해봐라. 그럼 우리 다짜고짜 일단 5단계법부터 막 하고 시작할 텐데 저 5단계법 썼나요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표준 종합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풀이 방식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여기 막 공손 끼고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어렵긴 하겠지, 그죠? 근데 이제 2차 강의를 먼저 들으셨거나 혹은 뭐 심화 강의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것들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요 문제 딱 보자마자 진짜 이거는 뭐 이렇게 진짜 꿀이다 이거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빨리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제꼈으면 괜찮은데 요걸 내가 풀어보겠다고 해서 그냥 5단계법으로만 완성품만 그냥 다 구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시간만 낭비하고 답을 설령 맞췄다라고 할지라도 시간 로스가 너무 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31번으로 갑시다. 세무라는 회사가 X1년도 중에 영업을 시작을 했고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한답니다. 다음은 세무의 X1년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 제조간접원가 개정과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래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DM과 DL과 OH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합계가 얼마인지를 제시해주고 있고요.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면 총원가 비례배분법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은 도대체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겠는가라는 걸 묻고 있는데 풀어보죠. (31) 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자, 지금 제조간접원가라는 형태의 어떤 T 계정이 눈에 보이실 건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서 원래는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강평 강의지 뭐 기본 강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까지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자면 제조간접원가 T 계정상에서 차변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예정 배부액을 줬습니다. 아니 자리가 이렇게 돼야 되나요? 차변의 예정 배부, 대변의 실제 발생액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요? 그럼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차변이 실제 발생액이고 왜 하필이면 대변에다 예정 배부액을 줬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 강의 설명을 막 드리면서 막 T 계정의 흐름을 막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막 한참 떠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강평이니까 생략을 하고 혹시나 이게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따로 저한테 이제 학원 홈페이지나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죠? 자, 실제 발생액을 우리한테 준 것 같네요. 63만 원이다. 63만 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예정 배부액이라는 것도 준 거야. 예정 배부액 찾아보세요. 얼마인가요? 지금 밑에 있는 박스가 배부 차이 조정하기 전에 계정들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제조간접원가 들어가 있는 거 다 합친 게 바로 제조간접원가의 예정 배부액이 되겠지. 얼마 들어가 있어요?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개 들어있으니까 3개 더 더해봅시다. 60만 원쯤 들어가 있다는 거네. 이 60만 원만큼을 예정 배부액으로 잡아놓고 이놈들 가지고 T계정을 돌렸더니만 제공품 그리고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에 흩뿌려졌다는 거죠. 각각 제공품에 15만 원, 제품에 20만 원, 매출 원가에 25만 원이 뿌려져 갔다는 거지. 뿌리기 전에 최초의 금액을 모아보면 60만 원이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차변과 대변에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금액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이고 이게 바로 배부 차이다 이거지 이제. 배부 차이가 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3만 원만큼 과소배부겠어요? 아니면 과대배부겠어요? 실제로는 꽤나 큰데 우리가 너무 작게 잡아놨으므로 우린 과소배부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과소배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 겁니다. 방법들 중에서 우리한테 밑에 줄을 한번 가보니까 만약 매출원가 조정법을 쓴다 그러면 총원가 기준법에 비해서 이익이 이제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매출원가 조정법을 쓴다라고 쳐보세요. 매출원가 조정법을 쓰면 배부 차이 3만 원을 죄다 그냥 어디다가 엎어버릴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매출원가에다가 엎어버리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매출원가가 3만 원만큼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조정을 할 때 가산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차감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많이 잡아서 문제인가요? 적게 잡아서 문제인가요? 적게 잡아서 문제잖아. 너무 적게 잡아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더 많게 3만 원만큼 불려주면 되죠. 불릴 때 누구를 불려라? 매출원가 불려라. 이것이 바로 매출원가 조정법인 거지. 되셨죠? 자,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제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매출 원가가 3만 원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익이라고 하는 녀석은 3만 원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반면 총원가 기준법을 봅시다. 총원가 기준법에서는 우리가 이 매출원가 금액을 조정을 할 적에 3만 원을 다 매출원가에다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3만 원 중에 일부만을 매출원가에다가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요 일부가 얼마만큼이냐라는 건데 총원가 기준법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총원가라는 것은 DMDR, OH 다 합쳐진 금액, 즉 제공품은 50만 원, 제품은 60만 원, 매출원가는 90만 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더해볼까요? 50만 원, 60만 원, 90만 원 다 더합시다. 얼마? 200만 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제공품이나 제품은 이익에 영향을 못 미치고요. 매출원가만 영향을 미칠 테니까 매출원가가 궁금한 거지. 전체가 200만 원인데 매출원가는 그 중에서 90만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200만 원 중에 90만 원이니까 비중으로 치면 45%쯤 되겠네. 즉 45%만 매출원가에다가 조정하자라는 것이고 나머지 55%는 제공품이나 제품한테 조정하자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3만 원에다가 45% 때려주니까 13,500원이고요. 결국 13,500원만큼의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13,500원의 매출원가가 증가한다면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13,500원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럼 차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둘 간의 차이를 한번 때려보신다면 16,500원일 건데 16,500원 차이가 난다라는 게 1번하고 4번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증가할지 감소할지도 한번 판가름을 내봐야 되겠네. 지금 문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간다면 총원가 배분법에 비해서 라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로 간다 이걸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이걸로 가면 이익이 더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든다. 얼마만큼? 16,500원만큼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 정답은 1번.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충분히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2번으로 갈게요. 32번. 자, 3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A랑 B를 만들고 있는데 생산에 관련해서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단위당으로서의 공헌이익은 30원과 50원 그렇고요. 단위당으로서의 기계시간과 단위당의 노무시간을 줬습니다. 월간으로 이용 가능한 기계시간이 1000시간, 노무시간이 24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대요. 자, 객관식 문제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제한된 자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제한된 자원 한 단위당 공헌이익을 뽑아놓고 그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 뽑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제한된 자원이 무려 2개나 있네. 기계시간과 노무시간. 제한된 자원이 2개가 있다면 우선순위도 결국 2번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고정원가는 2만 원으로 매월 동일하고요. A와 B의 시장 수요는 무한하다. 시장의 수요가 무한하다는 말의 의미는
만드는 족족 다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컨셉입니다. 즉 A든 B든 어디까지 만들어 볼래?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니 수요가 무한하니까 어디까지가 어딨어? 그냥 만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지 라고 답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자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A를 만들 거냐 B를 만들 거냐 그걸 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할 거냐? 우리는 공헌이익을 어떻게? 제한된 자원 한 단위당으로 뽑아내야만 되겠죠. 그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의 제한 자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우리 기계시간이라는 게 있네. 기계시간. 기계시간 베이스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단위당으로서의 그 공헌이익을 A랑 B에 대해서 뽑아보신다면 지금 문제에서 뽑혀져 있죠. 30원과 50원. 자, 기계시간을 들여다보니까 하나 만드는데 A는 0.5시간, B는 1시간이래요. 그래서 얘는 0.5시간으로 얘는 1시간으로 나눠주신다면 기계시간 1시간당의 공헌이익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겠지. 계산하시면 얘는 시간당 60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당으로 얼마가 나올 거냐? 50원쯤 나오겠네요. 이게 바로 기계시간 한 단위당 공헌이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A가 좀 더 앞서 있으니까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다.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노무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노무시간도 마찬가지 똑같은 짓을 한번 해보죠. A랑 B에 대해서. 단위당으로서의 공헌이익은 이미 문제에서 제시해준 내용 30원과 그 다음에 50원. 근데 노무시간은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들어가는가라는 걸 보니까 1.5시간과 2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 1.5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나눠보시니까 우리는 결국은 공헌이익이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으로 얼마일 거냐 이걸 뽑아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면 얘는 시간당으로 한 20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으로 B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한 25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한번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오히려 이번엔 B가 이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1등이고요. 얘가 이제 2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그냥 두 가지 자원 모두 A한테 우위가 있거나 혹은 두 가지 자원 모두 B한테 우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냥 만약에 A가 둘 다 이겼다라고 하면 A만 주구장창 만들면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B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A만 만들면 수요가 무한하니까 무조건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간단할 건데 지금 1승 1패가 되어버렸으니까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런 경우에는 절대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절대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A를 더 이뻐할 거냐 B를 더 이뻐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고민할 것 없이 둘 다 찔끔찔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놈만 주구장창 만들기보다는 둘 다 적당히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둘 다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데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립방 정식을 만들면 돼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그냥 무조건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안 되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연립방 정식을 세워놓고 그게 최종적인 무조건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 문제는 수요가 무한하니까. 근데 수요가 무한하지 않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도가 있다 그러면 단순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그게 답이 아니라 한 단계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뭐 솔직히 말해서 2차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없기는 한데 혹시나 앞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2차에서만 나올 얘기지 1차에선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연립을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0.5시간 들어가잖아요. 기계시간 따지면 A를 A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의 생산량을 미지수 A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하나 만드는데 0.5시간인데 A개니까 0.5A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B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1시간씩 B개 만든다 그러면 1B, B니까 요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총 필요한 시간은 요거만큼이고요. 우리는 가뜩이나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그 시간을 남길 마음은 추호도 없는 거니까 만땅으로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계 시간을 만땅으로 쓰면 몇 시간까지? 1000시간까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오셨죠? 그렇죠? 자, 똑같은 짓을 노무 시간에 대해서도 해본다면 A는 하나 만들 때마다 1.5시간인데 A개니까 이런 식으로, B는 하나 만들 때마다 2시간인데 B개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합쳐준 것만큼 우리는 노무 시간이라는 녀석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노무 시간 만땅으로 쓰면 몇 시간? 2400시간을 쓰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두 개 세워봤더니만 미지수도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해 준다면 A가 몇 개인지 B가 몇 개인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지. 자, A 한번 계산해 보시면 800단위가 나올 거고요. B도 한번 계산해 보신다면 600단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답해 보시면 정답은 800개랑 600개니까 답은 3번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33번으로 넘어갑시다. 33번. 33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계산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해설지를 좀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이 보시면 이 33번 해설지 보시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푸실 때 저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이해하기 최대한 쉽게 만드느라고 좀 말이 다소 길어지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좀 풀 수 있겠지. 저는 막 이해시키는 목적으로도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3번 같은 문제가 가장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냥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밑에 1, 2, 3, 4, 5번을 보시면 다 죄다 계산이잖아. 1번 때문에 계산해야 되고 2번 때문에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다 보니까 요 33번 문제는 사실상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제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우선순위는 좀 뒷단계로 둬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문제야. 어쨌든 풀어봅시다. 단일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가는 7,500원이고 모든 제품은 생산된 연도에 전량이 다 판매가 된답니다. 이개 년도에 생산량과 총 제조 원가 관련된 데이터를 줬는데요. 1월 1일에 인력 조정도 있었고 설비 투자가 있었대요. 자, X1년 데이터, X2년 데이터 두 개를 줄 거면서 X2년도 초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건 원가가 변한다는 거예요. 즉 별다른 말이 없다면 X1년이나 X2년이나 단위당 변동비라든지 총 고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거니까 단위당 변동비가 바뀌든 혹은 뭐 고정비의 총액이 바뀌든 아니면 둘 다 바뀌든 뭔가 변화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지. 보니까 박스 안에 X1년도와 X2년도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생산량도 줬고요. 총 제조원가도 줬네. 자, 중요한 건 총 제조원가니까 요 안에 DM, DL, OH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세분화하자면 DM과 DL과 VOH 같은 변동 제조원가도 들어있을 거고요. FOH 같은 고정 제조원가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박스 밑에를 보니까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데 괄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X2년 초에 인력 조정이나 설비 투자 말고도 원가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다른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원가 함수를 추정한다는 건 뭐냐면 총 제조 원가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변동비랑 고정비가 다 섞여 있는데 그 녀석을 변동비랑 고정비로 좀 발라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발라내는 기법으로 뭘 우리한테 제시해 줬느냐? 고저점법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준 거지. 고저점법 할 줄 알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X1년도부터 고저점법 해봅시다. X1년도의 고저점법. 고저점법의 좋은 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꼴랑 두 개만 있어도 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X1년에도 점 두 개, 상반기와 하반기. X2년에도 점 두 개, 상반기와 하반기 줬으니까 얘들 가지고 변동비의 단가, 그 다음에 고정비의 총액을 우리한테 뽑아주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단위당으로 변동 제조원가 뽑아볼게요. 자, 단위당의 변동 제조원가, 총 제조원가가 상반기랑 하반기에 좀 다르네. 얼마나 다를 거냐? 1650 그리고 120만 원이니까 45만 원 차이. 45만 원만큼의 제조원가가 달라졌어요. 달라진다. 상반기랑 하반기에 뭔가 원가가 달라진다. 뭐 때문에 달라지겠어요? 변동비 때문에 아니면 고정비 때문에? 당연히 변동비 때문이겠지. 상반기나 하반기나 고정비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동비 때문에 달라진 금액이 45만 원인데 우린 변동비를 단가로 뽑고 싶으니까 그럼 수량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걸 보자는 거지. 300개, 200개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 변동비와 단가가 나오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4,5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고정비 한번 볼게요. 자, 요걸 이용하든 아니면 요걸 이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점과 저점인 거죠. 저는 고점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고정 제조 원가의 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총액이 165만 원이거든요. 근데 변동비는 300개만큼 만들어 줄 적에 한 개당 4,500원 꼴이니까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고정비 성격의 제조원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30만 원쯤 나올 겁니다. 30만 원.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 다만 주의하실 것은 잘 보세요.
165만 원이 1년치인가요? 아니면 반기인가요? 165만 원 반기 거잖아, 반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30만 원이라는 것도 그냥 반기별이에요. 반기별로. 반기별로 제조원가입니다. 1년으로 통으로 치면 얼마라는 거야? 60만 원이라는 거지. 이해 되셨죠? 무슨 말인지 거죠? 그래서 반기마다 30만 원, 30만 원 나온다. 1년으로 가면 60만 원일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자, X2년도도 똑같은 짓을 해서 데이터 정리합시다. 단위당으로서의 변동 제조원가 뽑아보시면 고저점법을 이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원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172만 5천 원이 190만 원으로. 더 큰 거 190만 원 먼저 쓸게요. 170 얼마? 172만 5천 원, 그죠? 이만큼 변했다는 거죠. 왜 변했느냐? 변동비가 있으니까. 그럼 변동비가 단가로 뽑혀지기 위해서는 요때 대응되는 수량 400개와 요때 대응되는 수량 350개의 차이, 이것도 이제 같이 반영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단위당으로서의 변동 제조원가를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3,500원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왜 바뀌었느냐? 한 해가 지나갔을 뿐인데 왜 바뀌었느냐? 뭐 해 때문에. 얘네가 무슨 뭐 설비 투자, 뭐 인력 조정 이런 거 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고정비 성격의 제조원가도 들여다 볼게요. 고정비 성격의 제조원가 보시면 저는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190만 원. 이게 한 반기에 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어쨌든 6개월치에 전체 금액이 한번 190만 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변동비는 그럼 얼마일 거냐? 그 안에 400개에다가 개당으로 3,500원만큼의 변동비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얘를 빼주시면 나머지 금액이 바로 고정원가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50만 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50만 원도 당연히 반기에 대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기 거잖아. 이렇게 6개월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6개월치죠. 그러니까 1년치를 만약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곱하기 2 하셔야지. 이렇게. 그죠? 자, 자료가 정리됐습니다. 근데 보시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 보니까 뭐 영업 레버리지가 어떻고 안전한계율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영업 레버리지랑 안전한계는 사실은 두 가지씩만 있으면 되잖아. 뭐랑? 공헌이익이랑 영업이익이랑. 그래서 DOL을 구할 거냐 아니면 안전한계율을 구할 거냐는 그냥 역수 이렇게 취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연도별로 공헌이익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계산하고 하다 보면 1번, 2번, 3번까지는 어찌어찌 해결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공헌이익 계산하시고요. 영업이익을 계산합시다. X1년도에 대해서 X2년도에 대해서. 둘 간의 사이에는 고정비가 있겠죠. 여기에서 고정비를 마저 털어주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니까. 자, 공헌이익을 X1년도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X1년도 판가 얼마?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판가는 7,500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매년. 즉 X1년이나 X2년이나 둘 다 판가는 7,500원입니다. 그럼 X1년도 기준으로 우리 변동비가 얼마일 거냐라는 건데 4,500원이잖아요. 그럼 7,500원에서 4,500원을 날려주신다면 3,000원쯤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한 개당 3,000원. 이렇게. 근데 X1년도에는 우리 수량이 다 해서 몇 개냐면요. 상반기에는 200개고요. 하반기에는 300개니까 둘이 합쳐주면 500개 팔았다는 거네. 그래서 500개. 단위당으로 3,000원씩 공헌이익을 내면서 토탈 500개를 팔았으니까요. X1년도에 공헌이익은 150만 원이 나왔었겠네. 이렇게. 근데 X1년도에 고정비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전에 고정비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고정비가 X1년도에는 고정비 얼마? 30만 원은 반기니까 2배 때려가지고 얼마? 60만 원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영업이익은 아마도 90만 원 나왔었겠네요. 같은 짓을 X2년에 대해서도 해봅시다. X2년도에도 판가는 7,500원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변동비가 얼마가 됐냐면 3,500원이 됐으니까 7,500원에서 3,500원을 빼주신다면 이제 여기서는 4,000원이 되어버리는 거지. 4,000원. 그런데 X2년도에는 우리 판매 수량이 350개랑 400개 해가지고 750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750개로 갑시다. 이렇게. 그럼 750개에다가 한 단위당 4,000원만큼을 좀 때려주신다면 한 300만 원쯤 나오겠네요. 이렇게. X2년도에 고정비도 우리 구해놨어요. 50만 원인데 이거는 X2년 반기분이니까 2배 때려주신다면 100만 원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날려주시면 우리 영업이익은 아마도 200만 원이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죠? 자, 안전한계율도 계산을 좀 해보고요. DOL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한계율은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하시면 되겠고요. DOL은 반대로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1번부터 봅시다. X2년도에 DOL 요거 계산을 해요. 요거.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놈 분의 요놈 200만 원 분의 3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1.5 정도 나오겠네. 문제 들여다보시면 2.5라고 했어요. 1번 탈락. 자, 2번 X2년도의 안전한계율은 33%래. 요거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300만 원 분의 200만 원이니까 뭐 66.7% 요 정도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33%라고 했어요. 2번도 탈락. 자, 3번 X1년도에 비해서 X2년도에 DOL이 증가했을 거래.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뽑아보면 되겠다. 그죠? DOL은 영업이익 분의 공헌이익이니까 90만 원 분의 150만 원 계산해 보시죠. 1.67 나와요. 요놈에서 요놈으로 가면서 어떻게 증가했겠어요? 감소했네. 3번도 탈락. 4번 갑시다. X1년도에 비해서 X2년도에 연간 총 고정 제조원가가 20만 원이 증가를 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20만 원 증가한 게 아니라 40만 원 증가했네요. 4번도 탈락. 정답은 그냥 5번인 거지 뭐. X1년도에 비해서 X2년도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보시니까 50단위만큼이 증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단위당 공헌이익 알고 있고요. 고정비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 이용하면 손익분기점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BPQ 계산을 해보시면 하나 팔 때마다 3,000원씩 떨어지는데 우리가 토탈 60만 원의 고정비를 좀 빼고 싶어요. 몇 개 팔아야 되겠어? 200개 팔아야 되겠죠. X2년도는요. 하나 팔 때마다 4,000원씩을 우리가 벌 수가 있는데 고정비로서 100만 원만큼을 뽑아내야 되겠어요. 몇 개 팔까요? 한 250개 정도는 팔아 먹어야만 되겠네. 50개만큼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50개가 증가했다. 정확한 설명이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 계산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실전에서는 이걸 뭐 이렇게 그 짧은 시간 내에 풀기는 솔직히 쉽진 않은데 그래도 뭐 우리가 지금 2022년 시험은 지나간 거니까 요거를 좀 연습을 해놓으면 그 다음 시험들에 대한 대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좀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4번으로 넘어가죠. 자, 34번에 보시니까 세모는 A라는 부품을 매년 1000단위씩 자가 제조한대.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가 제조라는 네 글자 보자마자 이 문제 무슨 유형인지 알아요. 바로. 자, 어쨌든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1000개를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단위당 원가가 변동 제조원가, 고정 제조원가에서 38원 들어간대. 역시 외부의 공급업자 나오네. 무슨 유형의 문제겠어요? 내가 원래 자가 제조했었는데 외부 구입으로 바꿔버리면 증분손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거 구해보라는 거지. 자, 외부에서 만약에 사갖고 온다 그러면 1000단위를 35원에 사올 수 있대. 그럼 좀 솔깃하다. 그죠? 왜? 지금 현재 하나 만드는데 표에 의하면 38원인데 누군가 나한테 야 네가 뭐하러 38원에 만드니 내가 35원에 팔게 내 거 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금 솔깃하겠지 당연히. 자, 그런 와중에 A를 전량 외부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총 고정 제조간접원가 중에서 400원은 절감이 된대요. 또 A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거니까 A 만드는데 들어가던 뭐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놀겠지. 그 노는이 차라리 다른 데 쓰자는 거야. 다른 데 쓰면 200원만큼의 이익을 추가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 자, 만약에 외부에서 공급하는 그 업자의 제한을 수락한다면, 즉 외부 구입을 하게 된다면 자가 제조할 때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증분 손익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외부에서 구입해 봅시다. 어떤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을 만약 정말로 외부에서 구입한다. 외부에서 구입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일은 뭐예요?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원가 중에 뭐가 줄어들 거냐? 제조 원가가 줄어든다는 거죠. 제조 원가 중에서도 누가 줄어들 거냐? 변동 제조 원가가 먼저 줄어들 겁니다. 고정비는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있어야만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자, 변동비 성격의 제조 원가 날려버릴게요. 변동비 성격의 제조 원가는 한 단위당 33원 꼴입니다. 몇 개 만들고 있었냐면 1000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곱해 주신다면 33,000원이 되겠네. 자, 만약에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변동 제조 원가만 줄어들지 고정비는 안 줄어드는데 고정비가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니까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 중에서 얼마가 400원이 절감이 된대요. 좋은 일이 하나 더 있네.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절감된다. 이거 400원이죠. 자, 주의하실 것은 400원이 총액이라는 거. 그래서 수량 뭐 곱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 4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설비를 다른 데다가 활용해 가지고 공헌이익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설비 놀고 있는 것을 어디 다른 데다가 좀 활용을 하면 설비의 활용으로 인해서 이제 공헌이익이 조금 다른 게 이제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계산을 다 해서 줬어요. 총액으로 그냥 200원이 올라간다. 다 좋은 일이니까 부호는 다 플러스로 가자는 거야. 하지만 안 좋은 일도 하나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는 없었던 무엇?
외부 구입 원가 이걸 써야 된다는 거니까 외부 업자한테 우리가 얼마를 줄 거냐 이건 좋은 게 아니지. 그래서 외부 구입 원가를 이렇게 한 줄 넣어줍시다. 외부에서 우리한테 얼마 불렀느냐 35원 불렀거든요. 우리가 만들던 게 1000개니까 당연히 사갖고 오는 것도 1000개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우리는 35,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요걸 지불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네팅을 해주면 1,400원 정도인데 이게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렇게. 즉 우리는 증분 손실로 1,400원이 나오니까 외부 구입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가제조 합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자 35번으로 갈게요. 세무는 표준 원가를 쓰고 있다. 매월 동일한 표준을 적용한다. 거기에 밑줄 하나 그읍시다. 매월 동일한 표준. 매월 동일한 표준 원가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인데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5월과 6월의 실제 제품 생산량 100개, 120개다. 조업도 차이를 줬네요. 5월과 6월의 조업도 차이는 1,000원 분리, 600원 분리였었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월간 예산을 구해 보랍니다.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은 연습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실제 금액과 예산 금액과 배부 금액을 가지고 차이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요까지도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산 금액이라는 건 뭐다? 기준 조업도의 SP다. 배부 금액이란 뭐다? SQ의 SP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걸 아셔야만 고정비에 대한 차이 분석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요 내용도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면 또 한두 시간 또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평 강의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이건 알고 계시다라고 믿고 제가 강평을 진행할게요. 다만 이거 나 모르는데 저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대상 기간이 2개가 있어요. 5월 달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시를 해줬고 또 6월 달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시를 해줬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조업도 차이를 줬거든요.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 금액과 배부 금액이 둘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조업도 차이가 5월 달에는 1,000원만큼이 불리하게 나왔었는데 6월 달에는 600원만큼이 불리하게 나왔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구해보라는 게 월간 예산이래. 월간 예산. 그럼 월간 예산이라는 것은 요 줄이니까 요 녀석이거나 요 녀석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해보라는 게 5월 예산인가요? 아니면 6월 예산인가요? 그게 그거라고. 왜 그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밑줄 그으라고 했던 거 매월 동일한 표준을 쓴대. 이 예산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정비니까 총액으로 들어갈 뿐인 거지 이게 표준인 거야 그냥. 우리 고정비는 표준으로 1월 한 달에 얼마다 이런 게 다 표준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걸 매월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X면 얘도 X예요. 그러니까 얘로 구하든 얘를 구하든 상관없고 어쨌든 예산 금액을 구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이 SQ 곱하기 SP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배부 금액. 자, SQ, SP라고 하면 써있는 거는 스탠다드와 스탠다드가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산량만큼은 실제다. 그래서 실제 생산량 액추얼이 하나 들어가고 액추얼 스탠다드다.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거리니까 이거는 별도로 좀 공부합시다. 자, 어쨌든 실제 생산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놈의 실제 생산량을 우리한테 월별로 몇 개라고 줬냐면 100개와 120개라고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럼 얘는 100개로 얘는 120개 베이스로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단위당 표준을 좀 때려줄 거 아니겠어요? 저 단위당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예산금액 X를 이 예산금액이라는 건 기준조업도 곱하기 SP니까 이 SP를 계산해내고 싶다면 사실은 X를 기준조업도로 나눠주면 그만이라고. 근데 매월 동일한 표준을 사용한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문제 다른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산금액이 X로 동일하다. 5월에도 X, 6월에도 X다. 이 말뿐만 아니라 기준조업도도 X가 기준조업도도 5월 달에 기준조업도가 뭐 100개였다면 예를 들어서 6월 달에도 똑같이 100개다. 그래서 SP끼리도 똑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조업도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하물며 X가 얼마인지도 몰라서 SP가 얼마인지도 우리는 전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5월 달에 SP나 6월 달에 SP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미지수를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마침 두 개 기간에 대해서 우리한테 줬으니까 이 차이를 이용해 준다면 여기서 또 다른 식이 나오겠네. 1000원이 불리하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x가 1000원만큼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한번 뽑아내 본다면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100SP에다가 1000원을 더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6월달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본다면 제 x가 605만큼 더 크다라는 거니까 결국 x라는 것은 120SP 한 거에다가 뭔가 600원을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랑 두 개에서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미지수도 x가 있고 SP가 있어서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연립을 해버리면은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x 값이 이제 3,000원 정도가 나올 것이고요. 물론 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얘도 계산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3,000원이라는 예산이었으니까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36번 갑시다. 세무는 최근에 신제품 개발에서 처음으로 10개 만들었고요. 추가로 10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접 노무 시간이 처음 10개 만들 때 들어간 직접 노무 시간의 60%다. 처음보다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학습률이 적용된다는 거네. 학습 곡선이. 자, 그러면 이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평균 모형을 쓰게 되는데 그 학습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60%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 리가 없지, 그렇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누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게 몇 개인지. 36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만들 때마다 도대체 직접 노동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누적으로 다 해서 직접 노동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들여다볼게요. 최초에 10개를 만들었대요. 10개. 이렇게 10개를. 근데 10개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당 몇 시간 들어가느냐 이런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준 게 없으니까 그냥 미지수로 가야지 뭐. 하나 만들 때마다 A 시간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A 시간. 그럼 결국 10개 다 해서 누적으로 보면은 토탈 몇 시간 들어갔다는 거냐? 하나당 A 시간씩 10개니까 10A 시간 들어갔다. 요 정도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학습 곡선에서는 이렇게 두 배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기 때문에 두 배가 된다라고 하면 누적으로서의 생산량은 20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처음에 10개를 만들 때 하나당 A 시간이 들었으니까 20개를 만들 때도 하나당 A 시간이 들어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그럼 처음에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적게 들어갈 건데 그게 얼마만큼이나 들어갈 것이냐? 60%만큼이 들어간대. 자,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60%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거 이렇게 쓰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틀려요. 이렇게 하면.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때려야 되는 것은 학습률을 때려야 되는 것이지 60%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10개랑 다음 10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10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적으로 20개에 대한 얘기예요. 20개. 누적 20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요게 이제 2배가 됐으니까 요게 곱하기 학습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학습률. 우리 학습률을 구하는 거니까 학습률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표시해 본다면 a 곱하기 x 정도가 될 것이고 한 단위당 ax니까 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 이게 하나당 평균이니까 토탈 몇 시간이나 들어갔을 거냐? 20개에 한 개당 ax니까 20 곱하기 a 곱하기 x 요 정도 들어갔겠지.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10개까지의 이야기고요. 누적으로. 얘는 누적으로 20개까지 이야기예요. 처음에 제로 베이스에서 10개까지 만들 적에는 우리가 몇 시간이 들어가느냐? 10A 시간이 들어갔는데요. 누적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가지고 몇 개까지? 20개까지 만드는 데는 우리가 누적으로 몇 시간이 들어갔느냐? 이게 20AX 시간 들어갔다고 이렇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얘랑 뭘 비교하라는 거냐? 추가 10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요거 요 놈이랑 비교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추가적으로 요거 들어갈 때는 시간을 얼마나 썼을 거냐라고 하는 건 얘랑의 차이지 않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결론. 최초 10개가 10A 시간이고 누적으로 처음부터 20개까지가 20AX 시간이었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둘 간의 차이를 낸 것이 바로 추가적인 10개에 대한 시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추가적인 10개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본다면 얘랑 둘 간의 차이니까 20ax-10a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60%라는 힌트를 줬는데 그거를 써먹을 시간이 드디어 된 거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추가 10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무 시간은, 즉 얘는 처음 10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했던 노무 시간, 즉 얘보다 60% 정도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지금 문장으로 읽었던 것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20ax-10a라고 하는 녀석은 10a의 60%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는 x거든요. 근데 a가 껴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a는 결국 다 약분인 거죠. 다 양변을 a로 나눠버립시다. 근데 약분되고 사라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식만 가지고 x 값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x 한번 계산해 보시면 한 80%쯤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 꼴랑 한 4줄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이 학습 곡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은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이 올해 기출된 문제 중에 있긴 한데 36번도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짧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짧다고 해서 문제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문제가 이제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절대로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실전에서 풀 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구안이지 않겠어요? 선구안.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겠다. 도저히 이거는 시간 내에 못 풀겠다.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이제 풀 것만 딱딱딱 푸는 그런 전략이 되게 필요한데 평소에 문제를 푸실 적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갈게요. 37번에 보시니까 분권화된 사업부로서 A랑 B가 있는데요. A는 X라는 부품을 매월 4만 단위만큼 생산해서 한 단위당 50원에 전량 외부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더래요. 사업부 A의 X 생산과 관련해서 원가 자료는요. 변동제조 원가가 단위당으로 35원 정도 나오고 있고 월간 최대 능력은 한 5만 단위 정도 된답니다. X를 지금 4만 개 만들고 있는데 최대 우리가 5만 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니까 유휴 능력으로 1만 개만큼이 있더라라는 그런 컨셉인 거네. 그죠? 일단 자료 정리합시다. 유휴 능력은 5만 개에서 4만 개를 좀 차감해 주신다면 1만 개 정도가 남아있더라.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네. 그죠? 일단 이거 정리해놨어요. 자, B는 지금까지 이제 A 얘기 나왔다가 B로 넘어갔어요. B가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신제품을 생산하려면 A한테 성능이 향상된 부품 X 플러스를 매월 2만 단위만 좀 공급해 주겠니? 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사업부 B는요. 남이 아니다. 그죠? 외부에서 우리한테 뭔가 특별 주문을 넣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회사, 주식회사 세무 안에 두 개 사업부예요. A랑 B는. 그럼 A한테 요청하고 있는 이 B도 내 친구인 거니까 37번 문제의 주제는 뭡니까? 이건 대체 가격 문제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급하는 건 A일 거고 구매하는 건 B일 거니까 만약에 공급 사업부에 대해서 물어본다, A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최소 대체 가격을 물어볼 거고 구매하는 사업부 B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최대 대체 가격을 물어보게 되겠네. 자, 일단 끝까지 읽어보죠. 2만 단위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X 플러스 한 단위를 생산하려면 X라는 부품을 2단위만큼을 포기를 해야지만 된답니다. 즉 우리가 X 플러스, 이게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X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맨 땅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만들던 X가 있잖아요. 그 X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추가적인 뭔가를 하겠지. 그럼 그게 X 플러스가 된다는 건데 심지어 X 하나를 X 플러스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X 2개가 모여야만 X 플러스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 소리야.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나중에 X의 변동 제조 원가에 단위당으로서 20원만큼의 재료 원가까지도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X의 외부 수요량은 매월 4만 단위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A가 현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B한테 요구해야 될 X 플러스의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을 구해보랍니다. 뭐 구하래요? 최소 대체 가격. 누구 입장? 공급해야 되는 A의 입장에서 최소 대체 가격 좀 구해봅시다. 자, 최소 대체 가격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증분지출원가에 기회비용을 좀 가산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근데 증분지출원가는 간단해요. 왜 간단할 거냐? 우리 하나 만들 때 원래 35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X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뭘 대체한다? X 플러스를 대체한다.
그럼 그냥 X를 만든다 그러면 35원인데 X 플러스는 20원 더 써야 된다면서요. 그럼 35원에다가 20원을 더해주니까 한 단위당 55원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이게 X 플러스라고 쳐보세요. 저는 이거 하나 만드는데 55원 써야 돼, 무조건. 그냥 친구가 그거 팔래, 나한테. 야, 너 그거 X 플러스 좋아 보인다. 나한테 팔면 안 돼? 최소한 얼마 불러야 돼요? 내가 이거 55원 주고 만들었는데 야 50원만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내 친구라도.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55원이 들어갔다면 최소한 55원은 받아야지. 그래서 55원을 받자는 겁니다. 자, 근데 기회비용이 붙어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55원을 주고 X 플러스를 만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외부의 다른 제3자한테 팔면 그래도 이익이 한 10원 난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야 그 외부에다 팔지 말고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한테 파느라고 외부에다가 내가 팔아서 10원만큼을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해버린 거야. 그럼 짜증나잖아, 그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야 친구야, 내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55원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55원만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억울한 게 있어. 내가 너한테 이걸 파느라고 내가 10원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날려먹었다, 너 때문에. 그럼 그 10원마저도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니 나한테? 10원 엎어가지고 65원 내,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공식은 그 의미예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그거 내 친구한테 파느라고 포기하는 게 있다면 그거 친구한테 책임져라고 해라. 그게 바로 기회비용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과연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친구한테 네가 책임져라고 말할 만한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우리 X 플러스를 몇 개 대체할 거냐?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X 플러스 2만 개예요. 자, 우리는 내부 대체를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수량이 2만 개거든요. 2만 개. 근데 요 2만 개라는 것은 뭐가 2만 개라는 뜻이냐면 X 플러스가 2만 개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X 플러스 하나 만들 때마다 X가 몇 개 희생당해야 된다고요? 2개씩 희생당해야 된다고. 그럼 X 플러스를 2만 개 만들 거면은 X가 몇 개만큼 희생을 해줘야 되느냐면 곱하기 2개 해가지고 X 기준으로 보면 4만 개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 유휴 능력도 X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필요한 수량도 X 기준으로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가 놀고 있는 건 10,000개뿐인데 나한테 필요한 게 무려 4만 개의 X 능력인 거니까 결국은 부족한 수량이 몇 개? 한 3만 개 정도의 부족한 수량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 3만 개만큼의 X를 원래대로라면 외부에다가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외부에 팔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지. 자, X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X는 원래 얼마에 팔아요? X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50원에 팝니다. X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X 플러스는 55원이지만 X는 35원이었던 거지. 즉 X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 팔 때마다 우리가 15원씩을 남겨 먹을 수 있는 녀석이었는데 몇 개 포기하자? 부족한 게 3만 개니까 3만 개 포기해야만 난 대체할 수가 있다. 이거는 기회비용의 총액이고요. 최소 대체 가격이라는 것은 한 개당 얼마씩 받아먹고 팔아야 되느냐, 단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X 플러스를 몇 개 대체한다? 2만 개를 대체하면서 야 내가 이만큼이 아까우니까 그 2만 개에다가 이렇게 녹일게. 그럼 한 개당 얼마씩을 녹여야 되느냐가 궁금하다면 다시 2만 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77.5원 정도로 계산이 되겠네. 자, 3만 개는 X를 포기해야 되는 그 수량이에요. 기회비용 그 자체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니까. 반면에 2만 개는요, X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대체해야 되는 그 수량이죠. 내가 대체하는 게 2만 개만큼이니까 전체 기회비용을 그 2만 개에다가 한 개씩 녹인다면 얼마 꼴로 하나당 떨어지게 녹여야 되느냐, 그런 걸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3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38번으로 가볼게요. 세모는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제조업인데요. 이렇게 상기업을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어디서 물어보냐면 종합예산에서 물어봐요. 종합예산에서. 자,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X2년도 1분기의 매출액 예산이랍니다. 매출액이 1월, 2월, 3월에 10만원, 12만원, 15만원 그렇고요. 매출 원가율이 80%, 75%, 70%랍니다. X1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상품 재고가 10,0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42,400원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세무는 X2년도의 매월 기말재고로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한다. 상품의 매입은 현금 매입이 40%, 외상 매입이 60%인데 외상 매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무조건 다 준대요. 상품 매입으로 인해서 2월 달에 현금 지출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되겠는가? 즉 상품을 매입하다 보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2월 달만 쳤을 때 그 돈 얼마나 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묻고 있네. 자, 그럼 이거 종합예산 문제니까 그 상기업이니까 우리는 뭐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상품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상품 T계정 뒤집어 버립시다. 상품 계정은 차변, 대변 우리가 생각해보면 T계정상의 기초상품, 단기 매입, 그 다음에 판매된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종합예산 배우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이 종합예산의 편성은 실제 순서의 역순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변과 대변마저도 리버스를 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대변에 있는 것들부터 매출 원가, 대변에는 기말 제품, 기말 상품도 있죠. 이렇게 차변으로 넘어갑시다. 기초 상품, 비기닝 인벤토리, 단기에 매입한 거, purchase P 정도로만 이렇게 쓸게요.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기간이 1월에 대한 이야기, 2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걸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원가요. 박스 안에 보니까 매출액 줬고 매출원가율을 줬으니까 곱해버리면 그만인 거지. 1월달 매출원가는요. 10만원 곱하기 80%에서 8만원. 2월은 어떻습니까? 12만원 곱하기 75%에서 9만원. 마지막으로 3월은요. 15만원에 70%니까 10만 5천원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제는 기말 상품으로 가요. 자, 기말 상품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나름대로의 정책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니까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요. 주식회사 세무는 X2년도에 매월 기말 재고로서는 다음 달 예상되는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한다. 자, 1월 말 기말 재고는요. 다음 달 2월 달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하겠대. 즉 우리는 이렇게 10%라는 법칙이 깔려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10%만큼을 때려주시면 얘는 9만원이 될 9천원이 될 것이고 얘는 1,500원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 자, 이제는 기초재고로 갈게요. 어차피 요거는 못 구합니다. 4월 달에 매출원가를 모르니까. 자, 기초재고로 넘어가 본다면 결국은 기초재고라는 것은 전기 말 재고랑 똑같은 거잖아요. 즉 2월 초는 1월 말과 동일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끄잡아 내리시면 그만인 거지. 그래서 얘는 9,000원, 얘는 1,500원 그대로 쓸게요. 자, 다만 요 자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자리는 좀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자, 얘를 왜 주의해야 되느냐? 만약에 문제에서 별 얘기가 없다면 얘도 똑같은 법칙인 거예요. 그냥 10%로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10%니까 공 하나 띄면 되는 거죠. 그냥 8,000원. 여기다 8,000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8,000원이 아닐 때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단기 1월 달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금액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1월 초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제로가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더 많이 출제되는 케이스가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여기 금액을 그냥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유독 얘만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뭐 하냐면 예산을 짜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X2년도의 예산을. 그럼 X2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오늘의 날짜는 틀림없이 몇 월 며칠일 거냐? X2년 1월 1일일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X2년 1월 1일 날 책상 머리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1월 달에 어떻게 될 것 같아? 2월은, 3월은. 즉 모든 게 다 예상치예요. 예상치. 근데 여기 들어가는 모든 금액들이 다 예상치인데 오로지 딱 한 군데는 실제 데이터도 있는 거야. 오늘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오늘이 이날이라며. 저기 보면 오늘 날짜를 표시해 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 1월 초 여기잖아요. 여기 오늘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는요. 야, 오늘 1월 1일이잖아. 이 자리가 1월 1일인데? 야, 그럼 상품 얼마어치 있는지 좀 보고 와. 그 눈으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본 걸 우리한테 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지. 이 문제에서도 줬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잘 찾아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X1년 말, 즉 X2년 초랑 똑같은 이야기죠. 상품 얼마 있었더라? 10,000원이 있었더라. 제시를 해줬으니까 얘는 10,000원이 됩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저 녀석이 들어가는 순간 1월과 2월에 대해서는 매입액을 계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1월달 매입액은 79,000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달의 매입액은 91,500원 정도 나오겠네. 얘를 모르니까 당연히 얘도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2월 달에 돈이 얼마나 나갈 거냐라는 것인데요.
2월 달에 돈 나가는 것을 91,50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91,500원은 뭡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발생주의. 지금 문제에서는 현금 지출액을 계산하라는 거니까 돈이 나가는 스케줄을 봐야 되겠지. 밑에 세 번째 줄 가보니까 현금 40%에 외상 매입 60%인데 외상 매입 대금은 무조건 다음 달에 지급을 한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월 달에 우리가 요거만큼을 매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현금 매입인 게 있잖아. 그렇죠? 현금 매입이 40%. 그건 2월 달에 나가겠지 당연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나머지 60%는 외상으로 산 건데 외상은 3월 달에 돈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 1월 달에 우리가 매입하는 게 79,000원인데 그중에 40%는 1월 달에 돈이 나갔겠지만 나머지 외상으로서의 60%는 2월 달에 돈 줄 테니까 요 중에서 60%도 결국은 2월 달에 돈이 나갈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문제에서 이제 우리 헷갈리라고 뭘 줬냐면 매입 채무를 줬어요. X 1년 말에 매입 채무가 42,400원이래. 그럼 뭔가 매입 채무니까 돈이 나가야만 될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어차피 다음 달에 다 지급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2월 달에 돈 나갈 게 궁금하다는 거야. X 1년 말이면 12월 말일 테니까 그게 돈이 나가봤자 1월 달에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이니까. 2월 달이면 다음 달이니까 이때는 요 매입 채무는 다 나가고 없는 거죠, 돈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2,400원 얘는 그냥 우리한테 함정으로 주는 그런 카드인 것이고 우리는 얘만 계산하면 끝난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79,000 곱하기 0.6 M 플러스 91,500 곱하기 0.4 M 플러스 MR 탁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십니까? 84,000원쯤 나오겠고 이게 답이죠. 자, 84,000원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자, 넘어갑시다. 39번이요. 거의 다 왔네 이제. 표준원가 쓴답니다. 상호 대체 가능한 원재료가 A랑 B랑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투입량과 표준 가격을 줬습니다. 실제로 투입량 150, 150. 표준 투입량 120, 180. 딱 봐도 비율이 조금 다르네.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재료원가 차이 분석 관련해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표준 투입량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원재료 투입량을 의미하고요. SQ를 의미한다는 거지. 원가 차이의 유불리 여부도 함께 판단을 좀 해줘야만 됩니다. 1, 2, 3, 4, 5번을 쓱 한번 보니까요. 1번에서는 수량 차이, 2번에서는 배합 차이, 3번도 배합 차이, 4번에서는 수율 차이, 5번에서는 수율 차이. 자, 수량 차이, 배합 차이, 수율 차이 뭐 이런 아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이 DM에 대해서 차이 분석을 하면 먼저 가격 차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량 차이 혹은 뭐 능률 차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요. 얘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것도 솔직히 막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아니긴 한데 해본 기억은 있으실 거야. 요 녀석을 한 번 더 이렇게 쪼개가지고 배합 차이와 그리고 수율 차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버린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1, 2, 3, 4, 5번을 다 보니까 요 얘기 등장하고 요 얘기 등장하고 요 얘기 등장하거든요. 즉 이 39번에서 관심사는 요 자리라는 거죠. 얘는 거들떠도 안 봐도 됩니다. P 차이는. 이 수량 차이라는 건 Q 차이니까 Q 차이만 분석하시고 걔를 한 번 더 쪼갤 뿐인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한번 볼게요. 자, 가격 차이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DM에 대해서 지금 A 거가 있고 B 거가 있는데 가격 차이 필요 없고 그냥 수량 차이만 보면 되는 거니까 AQ, AP는 거들떠도 안 봐도 된다고요. 그냥 AQ, SP 하고요. 그 다음에 SQ, SP 하고 이렇게 둘만 볼게요. 요 금액이랑 둘 간의 차이가 Q 차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량 차이. 혹은 뭐 능률 차이 그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실제 투입량은 150, 150이요. 150, 150. 자, 킬로그램당 SP도 문제에서 줬죠. 30원과 20원. 얘 계산되고요. 얘 계산됩니다. 둘 다 계산하셔서 더해보시면 7,500원쯤 나올 거예요. 자, SQ, SP로 가볼까요? 자, SQ는 원래 뭐 실제 생산량부터 출발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줬어요. 그냥 표준 투입량 이게 바로 SQ인 거지. SQ가 120kg과 180kg이래요. 120, 180. 자, 여기다 SP는 뭐 똑같은 거 30원과 20원 이거 동일한 걸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되고 계산되니까 계산하셔서 둘을 한번 더해보세요. 7,200원쯤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둘 간의 차이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얘를 이제 수량 차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죠. 혹은 뭐 능률 차이다. 여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뽑아 보신다면 300원 차이 나는 것 같고요. 300원만큼 왼쪽이 더 크니까 unfavorable 하다,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근데 이제 이 수량 차이라는 거 안에 해필이면 재료가 지금 A라는 녀석도 있고 B라는 녀석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120, 180이라는 수량과 150, 150이라는 수량, 그 둘 간의 수량에 대한 차이만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 배합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세요. 어차피 수량이라는 건 이게 수량이거든요. 이렇게 수량이라는 것은 이게 수량입니다. 그럼 이 수량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도 150, 150이니까 300kg이고 우리가 예상할 때도 120, 180이면 결국은 300kg인 거 아니겠어요? 수량 차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수가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인데 킬로그램 수가 똑같은데도 수량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량 차이라는 거 안에는 틀림없이 뭐가 포함되어 있을 거냐면 A랑 B의 서로 간의 배합이 예상할 때랑 실제로랑 다르다는 것이고, 두 재료는 하나는 30원짜리고 하나는 20원짜리니까 아무래도 뭘 더 많이 쓸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야. 그럼 배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예상할 때만 해도 120대 180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0대 60, 4대 6으로 아마 이걸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50, 150을 써버렸으니까 5대 5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상보다 우리가 뭘 많이 썼느냐? A는 좀 예상보다 많이 썼고요. B는 예상보다 좀 적게 썼다.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차이가 결국 이 300원 불리한 차이 안에 녹아 있을 것이고 걔를 발라내자는 겁니다. 발라내는 기법은 간단해요. 앞에서는 앞에 거를 가져오세요. 뒤에서는 뒤에 거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수량 데이터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300kg과 300kg이라고 하는 수량을 먼저 적었고요. 배합과 관련된 5대5, 4대6은 뒤에다 적은 거야. 앞에서는 앞에 거 300kg, 뒤에서는 뒤에 거 배합 4대6. 요거를 갖다가 하나씩 그냥 밀어 넣어줍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앞에서는 앞에 거 전체 300kg이다. 이렇게. 그런데 배합은 요걸 씁니다. 이렇게 4대6으로. 지금 공교롭게도 300이 얘랑도 똑같아서 그런데 여기 써있는 300은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그냥 얘를 쓴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수량은 얘는 120, 그 다음에 얘는 180으로 맞춰놨는데 거기다 단가는 어차피 얘도 30, 20이고 얘도 30, 20이니까 그걸 그대로 쓰자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계산되겠고 계산되겠으니까 둘을 한번 더해보세요. 7,200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 두 개였던 숫자를 가운데 하나를 밀어 넣음으로써 총 3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차이가 2개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앞에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단가 동일, 거기에다가 수량도 동일. 그런데 비율만 5대 5냐 4대 6이냐, 즉 A랑 B 간의 배합만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한 것이니까 이 차이를 배합 차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배합 차이 한번 뽑아보신다면 3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 300원만큼 왼쪽이 더 크니까 불리한 차이다. 자, 뒷단의 차이는요. 단가 동일하고요. 심지어 배합도 4대 6, 4대 6 동일합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 전체 킬로그램 수를 다르게 넣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얘도 300, 얘도 300이긴 한데 우연치 않게 300, 300 동일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얘가 300이면 얘는 뭔가 다른 숫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쨌든 뭐만 유일하게 다른 거냐면 전체 킬로그램 수만 다르게 적용한 건데, 그럼 킬로그램 수가 다르니까 무슨 이름을 쓰고 싶으냐? 수량 차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수량 차이라는 말을 여기서 한번 써버렸으니까 요 자리에다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수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수율 차이라고 합니다. 수율 차이는 있을 수가 없겠죠. 얘도 300이고 얘도 300이니까 이 킬로그램 간의 차이를 우리가 의미하는 건데 킬로그램의 차이가 없으니까 수율 차이가 제로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뽑아놓고 나서 1, 2, 3, 4, 5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충분히 답 찾을 수 있겠다. 1번 보세요. 수량 차이는 300원만큼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300원이 불리한 거죠. 그죠? 배합 차이로 인해서 재료 원가가 예상보다 600원만큼이 더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300원도 발생했네요. 원재료 A의 원가는 예상보다는 900원만큼이 더 적게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배합 차이 때문에 우리 원재료 A 것만 한번 따져보신다면 얘는 이거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요만큼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냐면 3,600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4,500원이라고 이렇게 A만 따지면 그러니까 배합 차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얘랑 둘 간의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건 900원이잖아요. 900원. 근데 900원만큼 실제로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지 더 적게 발생한 게 아니지.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에 보니까 수율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대. 수율 차이 제로.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A랑 B의 실제 투입량 합계가 300에서 400으로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유리한 수율 차이가 발생할 거래. 만약에 실제 투입량이 300에서 400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얘는 표준이니까 가만히 있는데 얘가 바뀐다는 거 아니야? 이게 400이 된다는 400이 이렇게.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전체 금액이 7,200원이 아니라 더 커지겠지 이렇게. 그럼 지금이야 차이가 없지만 얘가 갑자기 커져버린다면 왼쪽이 더 커진 거니까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5번 더 틀린 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4번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해되셨죠? 자 40번으로 갑시다. 마지막 세무는요. A랑 B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별로 판매 및 원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판매량, 매출액,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줬는데 뭐 이렇게 물음표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판매량은 전체 다 해서 100개고 매출액은 그래도 다 줬네요. 변동비는 다 합해서 37만 5천 원, 고정비는 다 합해서 15만 원 정도 하나 봐요. A의 단위당 판가 4,000원이다 손데 그럼 뭐 뽑을 수 있을까요? A 매출액이 20만 원인데 하나당 4,000원 받고 팔았대. 몇 개 팔았을까? A는 50개. 그죠? 합계가 100개라며. 그럼 A가 50개면 B도 몇 개? B도 50개. 테이블에 물음표 2개 해결. A의 판매량 50개, B의 판매량도 50개.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도대체 B를 몇 개 팔아야만 되겠습니까? 배합은 일정하대요. 자, 복수제품 CVP 분석 문제고요. 복수제품 CVP는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좀 대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풀어봅시다. 자, 복수 제품 CVP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도대체 우리가 Q를 계산할 거냐 아니면 S를 계산할 거냐 그걸 일단 먼저 확정을 지어야 돼요. Q인가요 S인가요? 뭐 1, 2, 3, 4, 5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장 표현으로도 그렇고 다 뭐예요? Q죠 Q. 1, 2, 3, 4, 5번에도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55 단위, 60 단위 다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제품 B의 뭐래요? 판매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Q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Q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당으로서의 공헌이익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단위당 공헌이익을 지금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 변동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다 합쳐서 37만 5천 원이다 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을 뿐 우리 A의 변동비가 얼마이며 B의 변동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위당으로서의 공헌이익을 가중평균하고 싶은데 우리가 A의 단위당 공헌이익과 B의 단위당 공헌이익을 가지고 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그 방법은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가중평균에서 단위당 공헌이익이라는 말은요. 결국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냐면 단위당 공헌이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헌이익을 수량으로 나눠주면 단위당 공헌이익인 거잖아요. 근데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든 말든 이 공헌이익도 이 수량도 그냥 그 모든 제품의 토탈로 모든 제품의 토탈 수량과 모든 제품의 토탈 공헌이익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신 그 단가 그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중평균한 단위당 공헌이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건 구할 수 있는 거지. 토탈로서의 공헌이익이 얼마인가 라는 걸 보니까 매출액 50만 원에 변동비 다 해서 37만 5천 원이라면 빼주면 12만 5천 원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판매량은 A랑 B 다 합쳐서 100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으니까 100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신다면 1250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1250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단위당으로 1250원 꼴로 우리가 공헌이익을 뽑아내는데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손익분기점이니까 BPQ라고 하는 미지수를 좀 때려주고요. 고정비 커버해야죠. 고정비는 15만 원만큼이니까 15만 원을 날려줍시다. 이게 명색이 BEP니까 이렇게 한 결과는 제로가 되어야만 되겠어요.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 BEPQ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계산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몇 단위가 나올 거냐? 120단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120개라고 나왔다라고 해서 1, 2, 3, 4, 5번을 보니까 답이 없잖아. 그렇죠? 어이구 내가 뭔가 잘못 풀었구나. 그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판매량인데 누구의 판매량? B 것만. 얘는 뭐예요? 얘는 A랑 B랑 둘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쳐져 있는 거니까 이 친구를 다시
A랑 B로 나눠줘야지. 그럼 A랑 B랑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라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풀면서 판매량 정리하지 않았어요? A는 판가 4,000원이다 라는 걸 우리한테 줬으니까 A가 50개라고 지금. 합쳐서 100개인데 A가 50개니까 B도 50개. 비율은 5대 5라는 거죠. 그래서 반반입니다. 반반. 그럼 120개를 반반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60개와 60개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B 거니까요. 요거 60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 60개 정답은 2번에 있네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이지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16문제 출제가 됐죠. 16문제의 원가 관리액의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 이제 강평을 듣고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 홈페이지라든가 뭐 등등을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신다면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고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 강평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힘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